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입니다. 어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과 그 유튜브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저속 노화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 노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성공 노화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제목으로 한 1년 반쯤 전에 그 KBS 뭐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렇게 방송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이제 대한노인병학회와 노년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출연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 있었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좀 편안하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2023 년도 노인 실태 조사가 작년 말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3 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7 년도 노인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팩트 시트라는 거를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고, 23 년도가 이제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4%, 인구 1,000만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이 83.6 세.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 그 질병이 없이 건강한 수명은 66 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7.6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병을 가지고 장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2024 년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돌파되면서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오래 살게 된 만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노년을 보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65 세인가? 노인의 기준을 65 세로 정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65 세를 노인으로 할 때는 지금의 거의 100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40 대밖에 안 되는데 65 세를 정했고, 그때는 정말 노인이었지만, 그러면은 지금은 65세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 그래도 우리가 65 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신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 수명이 66 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떤 몸에 그전과 다른 변화들이 생겨나고, 이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생애 전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인 실태 조사에서 보면은 65세 이상에서 만성 질환의 평균 개수가 17 년도에는 2.7 개였는데 그 사이에 3.1 개로 늘어났고요. 노쇠한 분들이 23.1%나 되고, 40%의 노인이 5개 이상의 약제를 복용해서, 보통 5개 이상이면은 약물에 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약제 복용이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그게 40%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 노인들이 '아 내가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관적인 건강 인식 비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숫자로만 알 수 없는 한국 노인들의 어떤 굉장히 강인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노년층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려는 그런 실천율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어서 '우리의 노년의 미래는 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로병사라고 했을 때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생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생 빼고 수학과 빼고 나머지는 다 노화와 관련된 노인과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75% 이상이 이제 그 노화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광의의 노화, 그러니까 에이징이라고 했을 때 나이 든다 이런 의미죠. 태어나서부터 노화는 진행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노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이유는,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건 이제 성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발달, 성장 이렇게 보는데, 이제 성장이 한 20
세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죠, 신체 기능상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점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협의의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20세 정도면은 신체 발달이 다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0 대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후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딱히 폐경이나 이런 게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노화라고 하는 협의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화는 우리가 생명체로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뭐 어 불로초도 없고 불사신도 없죠. 드라큘라도 될 수 없고, 노화는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년 1년 나이를 먹잖아요. 그걸 이제 숫자 나이, 또는 이제 영어로는 chronological age, 역연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아, 내가 나이가 65 세지만 나는 남들이 보기에 나 40 대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얼굴도 좀 당겨 보고, 그리고 좋은 것도 좀 먹어 보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겉보기 나이를 좀 젊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체 나이는 또 좀 다르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검진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나이가 있지만 당신의 어떤 생체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표로 보여주고 이런 이제 병원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생체 나이를 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생체 나이를 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는 그런 표준화라든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속노화, 생체 나이를 줄이자, 우리의 노화 속도를 줄이자, 이런 요새 개념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내 생체 시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그런 운동을 하고 우리가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은 점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당신은 운동을 1 시간을 해서 1 시간이 젊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쪼끔 어렵지 않은가. 요새 너무나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쪼끔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가?' 그것과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온 성공 노화, 영어로는 이제 successful aging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노인병을 전공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successful aging을 이제 환자들한테 선사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진료의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과연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어떤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성공 노화를 만드는가? 그것이 과연 같은 의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연구의 근거들을 살펴보자면요. 단순히 DNA가 아니라요. 이제 에피제네틱 클럭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노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생활 습관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DNA의 어떤 메틸레이션이라든가, 우리가 그 수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텔로미어 이런 거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 염증, 생체 염증 반응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줌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초파리, 뭐 선충, 그리고 쥐 이런 동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서 절식,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칼로리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고서는 임상적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칼로리를 줄였을 경우에 1 년에 약 2-3% 정도의 노화를 늦출 수 있었다.
또 이제 메트폴민이라고 이제 당뇨병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게 또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던 싱클레어 박사가 메트폴민을 어떤 그 장수 물질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 이런 게 과연 어떤 생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흡연이라든가 비만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져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관절이 아파요. 그런 걸로 노화의 속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래도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바이오마커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노화 속도를 볼 것인가 하는 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 측정은 굉장히 어렵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 스탠다드가 없다.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것도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검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해 주는 생체 나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70 대에는 대충 어느 정도의 통계적인 뭐 피검사 수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당신이 어느 정도 나이대 평균과 비슷하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사관에도 상이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게 아주 뭐 그 100%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사람을 대상한 게 아니라 동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충이나 초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요.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이 이제 장수, 노화 이런 연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좀 부유한 계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수인종 그리고 뭐 인종 간의 차이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경우에 많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아주 전체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체적인 노화를 늦추는 것이 꼭 성공 노화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것들을 좀 좋아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 노화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신체의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암도 있고 뭐 콩팥도 나쁘고 심장도 나빠도 신체 기능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그리고 삶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을 늦추는 것만이 성공 노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다라는 거는 인지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저항해서 인지 능력을 잘 유지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잘 지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잘 연결돼 있는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연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성공 노화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함을 해서 어 '잘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건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요새 저속노화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계몽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굉장히 좋은데 몇 가지 좀 어르신들한테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제 저속노화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미 좀 노화가 진행하신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또 이분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따라하시거든요. 그래서 70대 어르신이 마라톤을 하고 '내가 채식을 하면은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젊은이처럼 될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10년 된 차를 내가 쓰고 닦고 고친다고 해도 그게 새 차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어떤 노화 상태에 나의 체력이라든가 신체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건강 유지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뭘 먹으면은 되냐?" 결국은. 예.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건강식품 여러 가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귀결이 돼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운동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운동화를 신냐?" 그래서 뭐 운동화가 막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 개념을 얘기하신 분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런 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럼 성공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질병과 장애가 거의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도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활동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 노화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체 노화를 지연할 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인 지지 그리고 인생 동안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로 이제 발전하는 거를 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 노화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그런 어떤 의학적인 면들 그리고 사회적인 면들, 커뮤니티 그리고 인생의 가치,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성공 노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최근에 아주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있어서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위가 암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은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거의 한 10살 정도 이제 낮은데요. 미국은 사망 원인 1 위니 아직도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럼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미국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뚱뚱하고 뭐 대사 질환이 많고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차적인 게 맞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 미국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암은 노인의 질병이고 또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체적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40 대에서 끊어질 때는 암이 적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보다 뭐 가공식품도 없고 건강하게 먹고 맨날 뛰어다니고 교통수단이 없고 그래서 '암이 없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암이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이 높은 국가들이 더 암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 쌓여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노화 그 유전자가 노화되면서 결국은 암이 발생하는 것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암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이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 최근에 제가 봤던 환자분이신데요. 2005 년도에 유방암 1 기로 진단을 받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호르몬제도 드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2013 년도에 반대측에 이제 재발을 했고 임파선에도 전이가 있어서 다시 또 수술을 하고 이번엔 또 항암 치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5 년을 또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2018 년이 돼서 또 골전이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항암 치료도 하고 표적 치료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것만 봐서는 '와 진짜 힘드시겠다. 예. 삶의 질이 없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 농사도 지으시고 손주도 봐주고 심지어 복지관 가서 댄스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사시면서 제 외래로 오실 때마다 참기름도 한 병 들고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암 생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지만 암을 극복하고 10 년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암 산정 촉례 5 년이고 5 년이면 완치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재발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계속 관리를 요하는데 10 년, 20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면은 그게 "암으로 돌아가셨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유병장수, 유암장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도 그 병과 함께 내 나의 신체 기능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 삶의 질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기 이제 관리를 잘하면 자동차도 35만 킬로를 잘 달린다고 집에 19년 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90 대서도 달리기도 하시는 어르신이 있는 거랑 같죠. 그렇지만 이제 10 대랑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죠. 10대 어린이들은 햄버거를 먹어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먹으면은 곤란하죠. 그런 면에서 관리를 잘한다는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 어 좋은 거고, 저런 자동차 관리처럼 우리가 우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 그러면은 나이가 들 때까지 왜 건강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결국은 이제 어디선가 좀 힌트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세인 연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 중에 90%는 92 세가 될 때까지 독립 생활이 가능할 만큼 건강했다. 일단 굉장히 신체 기능이 잘 좋았다 하는 거고요. 100세 장수의 이점은 장수 그 자체보다는 살아온 과정이고,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봤더니 수명에 미치는 유전자 영향은 20에서 30% 였다. 벤츠에 유전자가 있어도 엔진오일 안 갈으면 안 된다. 관리 안 하면 다 망가진다라는 거였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거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아, 우리 할머니는 맨날 믹스커피 하루에 10 잔씩 먹었어도 90도 넘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담배 2갑씩 피웠는데도 장수하셨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 그냥 나도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직도 뭐 90 대에도 "맨날 막걸리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거는 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벤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만 해도 35만 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벤츠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어 다들 가지고 있는 소나타인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35만 못 달리죠. 그렇지만 나는 소나타지만 나도 윤희 님처럼 관리를 잘하면 저도 35만을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특별한 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따라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세 노인의 공통점을 보면 이제 대부분은 뚱뚱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분은 거의 없고, 성격이 굉장히 안정되고 좋으시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100세 살면은 치매에 걸린 그런 어떤 통념이 있지만 대부분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 이제 유전적인 건데요. 40 이후까지 출산을 하고, 그리고 40 이후에도 자연 출산하면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100세 이내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장수하고, 이런 100세 이내 형제는 동시대 태어난 남성보다도 97 세까지 살 가능성이 11배 높고, 자매는 100 세까지 살 가능성이 8.5배 높다. 이거 유전자의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100세 살면 나도 100세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100살 넘게 살았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벌써 90이 넘어도 건강하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유전자의 영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고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노화는 불가피하고, 그걸 내가 다 다시 저속 노화 내지는 이제 리버스 노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들이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화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노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찰리 먼거라는 분이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요 사진 보면 요분은 이제 100살 되기 한 달 전에 사망하셨는데요. 장수 비결을 보면은 정신적인 부분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의 어떤 장수 비결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매일 할 일을 하고 왜 계속해서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하죠. 매일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하면 '이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키신저도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셨나 봐요.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운동도 안 했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분은 이런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어떤 호기심과 세상을 소통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노인들이 돼도 이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성공 노하우 열쇠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움직이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가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아유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맨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러고 뭐 휠체어에 앉아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움직이시라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 뭐 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누워 계시는 거는 이제 좀 있으면은 땅속에 들어가면 그냥 계속 누워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시라고 쪼끔이라도 50분 앉아 계시면 10 분이라도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는 게 그게 좋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에 2 시간 이상 TV 시청하는 게 나쁘고 매일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건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안 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안 움직이면 땅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3,000보 미만을 걸으면 5년 내에 질병 발생률이 2.4배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4,000보 이상을 걸으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되는 운동량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버드에서 이제 발표되는 건데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걸어야 된다."라고 권장돼 있고 4,000 보를 걸으면 만성 질환의 발생을 11% 감소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0 보를 걸으면은 심혈관계 위험이 16%나 감소된다. 그리고 이제 8,000 보를 걸으면은 그러니까 올 코즈 모탈리티 총 사망률이 50%가 감소한다라고 또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나는 20,000 보를 걸을래."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10,000보 이상을 걸었을 때는 이제 더 좋아지는 부분은 아주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그래서 10,000 보까지만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exponential하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증가율은 좀 감소되기 때문에요. 좀 체력적인 면을 이제 고려했을 때 7,000 보를 하루에 걷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 걸으시고요. 내가 좀 힘들어."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 4,000보 정도를 걷기를 권하고요. 4,000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폭을 한 60 센티로 잡으면은 한 2.4 킬로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천천히 걸으면은 한 거의 1 시간 가까이 될 거고요. 좀 빨리 걸으시면은 다 30분 안에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걷는 것만 너무 이제 하시면은 무릎도 아프신 분들도 못 걸을 수도 있고요. 허리 아픈 분도 '나는 걸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은 다른 운동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운동이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픈 분들한테 권하고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뭐 아쿠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실내에서 어떤 그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체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이런 운동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맨손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또 권장이 되고요. 다리 운동으로는 아주 스쿼트가 또 굉장히 좋고요. 계단 오르기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것도 이제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한테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근육을 지키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병이 없다면 65세 이후에 예방에 가장 신경 써야 될 질병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대한노인병학회 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치매보다도 근감소증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까요. 점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쇠도 오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매우 무섭죠. 근데 이제 30대 이후가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매년 1-2%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80 세에는 최대 50% 까지도 근육이 감소되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이유든 뭐 급성 질환이든 뭐 폐렴에 걸리든 아니면 뭐 사고든 아니면 뭐 암으로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서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하루에 1%씩 빠져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한 달을 입원했어. 그럼 30%가 빠지면은 걸어 나와서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시고 이렇게 노인들 그리고 어 이미 좀 노쇠에 빠져 있는 그런 위험한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입원한 그다음 날부터 조기 재활이라고 해서요. 눕혀 놓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시라고. 못 움직이면 막 어떤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거라도 하시도록 저희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입원하는 것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기능이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육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 드셔서 채식하고 밥을 안 먹고 체중을 빼려고 심지어 어떤 분은 80 대이신데 저한테 와서 위고비를 처방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위고비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계속 이제 좀 떼를 쓰셔서 제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요. 위고비를 그런 할머니가 쓰시면은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근육도 빠져서 체중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져서 그다음에는 아예 자리 보존하고 못 일어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이제 내가 뚱뚱하다고 해도 그분이 결국 지방이 많은 거지 근육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식사를 거르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고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이보다 나이가 더 드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젊은이는 먹은 그 단백질을 전부 다 이용을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은 그걸 다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그 근육으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어 줘야 유지를 할 수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되게 싫어하세요. 젊을 때는 막 잘 드시던 분들도 나이 드시면 치아도 나쁘고 안 먹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신체가 좋아도 치매가 걸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어 치매 예방은 65 세가 이제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치매로 가고 절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는지 여기에 대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대한치매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진땀나게 운동하시고요. 금연하시고 사회활동하시고 대내 활동 활발히 하고 음주 습관 이제 술 그만 드시고 그리고 명석해지는 식사 골고루 잘 드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약자를 따서 잘 지키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처방되고 그리고 또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뇌기능 개선제, 뭐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세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약이다. 뇌기능 개선제다."라고 해서 많이들 그냥 어 정말 콩처럼 드시더라고요. 그냥 별로 대상이 아니신데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 먹듯이 처방해 달라고 막 쪼르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먹었다고 해서 뇌기능 절대 개선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약을 잘못 먹었을 때는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식욕저하 이런 부작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약들이 또 굉장히 꽤 비싸요. 그런 데다가 돈을 쓰시는 게 저는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뭐 찾아본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노령연금이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이제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쓰나 이걸 알아봤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사 드시거나 병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에요, 건강식품. 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데 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 좋은 거 음식을 사 드시는 데 써도 될 그런 좀 귀한 돈을 이런 데다가 쓰는 게 과연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은 많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질병이 많고 굉장히 약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 예. 물론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러면 벌써 약이 5개 넘어가죠. 그런 경우를 빼고요. 어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이라고 해서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아니면 수면제라든가 뭐 이런 약들을 그냥 마구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많이 먹으면은 인지저하도 오고 낙상도 올 수 있고 오히려 노쇠를 촉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를 못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약을 오히려 줄이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적당히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약을 썼을 경우에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처방하고 또 처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항히스타민 같은 약을 썼어요. 뭐 좀 여러 가지 가렵거나 뭐 이래서 썼는데 그러면 졸리잖아요. 그러면 졸리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 기억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어떤 또 치매 치료 같은 걸 또 먹고 그러면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면 또 이제 식욕 촉진제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처방 연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부작용만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약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를 먼저 의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약의 부작용이 식욕 저하, 뭐 근력 저하, 기운이 없고 졸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특이적인 '나이 드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어 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병원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여러 과를 다니시고 뭐 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오셔서 내분비내과 갔다 호흡기내과 갔다 저희한테도 왔다가 정형외과도 갔다가 하루에 너댓 개씩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이 막 늘어나고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주치의를 자기가 하나를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이건 오히려 과도하게 드시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호작용해서 필요한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식사를 잘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잘 드셔야 된다. 균형 잡힌 식사가 노년기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것이 꼭 노년의 체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하루 3끼 골고루 드시는 것. 한식이 사실 미국 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다 기름지고 뭐 뭘 먹어 얘네들이 이렇게 먹고 도대체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안 생겨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한식은 굉장히 좋은 식단입니다. 우리가 좋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뭐 지중해 식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지중해 식단은 지중해에서 많이 나는 뭐 올리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자기들에 맞추는 식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리브는 아니지만 그 대신에 들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대체할 만큼 좋은 기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정에 맞게 한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먹나가 아니라 어떻게 먹나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규칙적이고 다양한 식단을 그리고 가능하면 염분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혈압도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는 게 좋겠고 신선한 과일, 채소, 수분 그리고 제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불포화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보통 젊은이들한테서는 체중 1 킬로그램당 단백질 0.9 그램을 권장을 하는데요. 노년기에는 1 에서 1.2 그램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어떤 치료에서 1.5 그램까지도 권장을 하고 이건 음식으로 그렇게 되면 섭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시는 양이 뭐 굉장히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1,500 칼로리 정도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나이와 질병에 맞는 식단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굉장히 소화 기능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겠다고 현미밥 뭐 막 이런 거를 드신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식사를 더 못 하시고 체중이 막 빠지고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게 모든 것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쌀밥 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요. 나의 건강에 맞는 식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술, 담배 멀리해라." 이거는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 피면은 폐암도 생기고 노화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생산도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피로하고 암도 발생하고 성기능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이제 성기능 중요하죠. 담배 끊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40대 이전에 빨리 끊으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술은 적당히 먹으면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일부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술은 발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술을 드셔서 좋은 점은 사실은 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세포를 파괴해서 술을 많이 드시면은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심장병도 올 수 있고 부정맥도 올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들 늘어나고 그리고 알코올이 굉장히 아무 영양가가 없이 칼로리만 많기 때문에요. 복부 비만의 원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도 나이가 드시면은 아주 소량 이외에는 거의 안 드시는 게 좋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도 이제 100 세는 연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 없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노화 연구팀에서도 이제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견디냐." 하는 성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예. 남편이 속색일 수도 있고 애가 속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어 주식이 떨어져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세금이 많아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 자고 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잘 견뎌내는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 보면은 그분들 태어나셨을 때 뭐 일제 시대고요. 한국 전쟁도 있었고요.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다 어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노인들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은 다 이제 사별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애들을 한 7-8명 낳아서 그중에 한 2-3명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다 겪어도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견뎌낸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공 노화를 위한 핵심을 제가 간단히 이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매일 30분 걷고요. 자전거,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을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이 습관으로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먹지 말고 신선하고 그리고 단백질 위주고 그리고 채식을 많이 하시고 적당한 체중 관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적인 연결. 우리가 고립돼서 살면은 굉장히 좋지 않죠.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가족 간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노인정에도 가시고 복지관에도 나가시고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 노인들 건강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나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사회적 단절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됐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굉장히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고 사실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떤 일반 사망률도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거나 수면을 잘 유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좀 철학적으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의미하다. 인생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살아온 과정이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노년을 잘 지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안 늙으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좋은 노년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치 있는 노년을 준비하고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을 준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기가 우리의 노년기가 되겠고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들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다 같이 가지면서 '건강한 노년을 이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초년에 좋은 거 다 소용없고 노년이 좋아야 사주팔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좋은 노년을 맞이하려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드시면은 가족들이 보호해야 됐어요. 우리 부모님 내가 돌봐 드리는 대상이었고 노년이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거 리타이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품에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셔도 다들 가족들과 하는 것보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나이가 들면은 '내 자식과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노년은 과거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노년층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도 많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비율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연명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연명 치료에 대한 그 웰다잉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 정신도 이렇게 치매 없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전환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라비 님께서요. 79세 어머님께서 노년내과 진료 중 혈액 검사를 했는데 BNP 수치가 2,556이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 10 배가 넘는데 입원 없이 약물 치료 7 일 후 재진료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이제 질병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BNP는 어떨 때 올라가는 거냐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심부전, 심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부전이 있지만 심부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부전이 나빠진 원인 그게 이제 염분을 많이 먹었다거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됐다거나 최근에 뭐 부정맥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감기라든가 이런 감염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무조건 다 입원할 필요는 없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원하면은 노인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요. 요거를 보고서 이분이 입원이 아니라 뭐 이뇨제라든가 어떤 신부전 치료제 이런 약물을 가지고 조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BNP가 저렇게 되면서 숨이 너무 차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산소가 필요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는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는 수치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왔지만 그런 증상 없이 좀 그래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면은 입원 없이 약물 치료로 할 수 있죠. 어쨌든 일 주일 있다 보시기로 했으면은 굉장히 빨리 보는 거고요. 그때 이제 좋아지면은 약물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이고 그때 더 나빠졌다거나 그러면은 추가적인 검사라든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정은 님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이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탄수화물은 죄가 없다." 하셨는데요. 또 어떤 분은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면 최정 방화산물의 생성량이 비슷해서 안 좋다." 이거는 이제 쪼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똑같은 양의 그 탄수화물을 먹어도요.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게 되면은 200, 300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슐린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속하게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서 인슐린이 확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이 혈당을 잡아 끌면서 오히려 또 이번엔 저혈당이 오고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또 배가 고파서 또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그러면 또 혈당이 오르고 계속해서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양의 탄수화물 요거는 이제 어떤 체중이라든가 칼로리 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산물의 생성량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그 당화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쌀밥을 먹냐 현미밥을 먹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미를 먹으면은 천천히 오르고 쌀밥을 먹으면 확 오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게 문제가 되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쌀밥이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을 피하는 게 당뇨 환자 그리고 일반인에서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리 블라썸 님이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요. 뭐 우리가 30 대부터 근육은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좋죠. 젊어서부터 일찍 준비를 하면은 그만큼 좋은데 그래도 담배는 40 전에는 끊으시고요. 술은 이제 노년기 되면은 줄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운동은 30 대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30이 돼도 멀쩡한 사람도 계시고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안 좋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하지만 늦어도 65세 전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노년내과 의사로 지내면서 성공 노화가 사실은 이 '노년기의 우리 목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